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TV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우! 제가 이제 원장님 방송도 보고 블로그도 봤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중독 쪽에 좀 더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예, 인간의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학생들이 네. 스마트폰 중독, 게임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정말 심각한가요? 심각하긴 심각한데요. 네. 사실은 순수한 게임 중독, 순수한 스마트폰 중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스마트폰 중독이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옛날엔 텔레비 보던 시간에 갖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본다. 네. 그럼 그거는 TV 보던 시간이 스마트폰에 더해지는 거니까 걔가 스마트폰 보던 시간에서 TV 보던 시간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남는 시간은 카톡 하는 시간이나 SNS인데요. 네. 그거는 엄마가 SNS 하는 시간이나 아이가 SNS 하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오늘 방송 보는 학생분들이 아주 그냥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어떤 학생이 모든 것을 다 싫어하고 오로지 스마트폰만 좋아한다 그러면 걔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관계가 사실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걔는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끈기가 없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빨리빨리 계속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매체가 아닌 다른 거를 오래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은 다 어폐가 있고 맞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ADHD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게임도 약간 비슷하게 갑니다. 흔히 게임을 갖다 게임 중독입니다 하러 오게 되면 물어보게 됩니다. 그 엄마는 우리 아이는 하루에 4시간이나 하니까 게임 중독이에요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아이들은 또 얘기합니다. 저는 4시간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게임을 적게 하는 아이예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4시간이 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게임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학원에 갔다 오면 11시가 됩니다. 네. 11시부터 애들도 2시쯤 되면 잡니다. 네. 그래서 아이는 딱 3시간에서 4시간만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보통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은 서너 시간 딴짓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른들은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극장도 가고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게임 중독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네. 그 아이가 이거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만 아니라 그러면은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엄마들의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게임 하루에 서너 시간 하면 공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요새 애들은 게임도 1등, 공부도 1등인 애들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또 공부를 잘하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하지만 또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게임 중독으로 오해받는 가장 흔한 유형은 ADHD입니다. ADHD 애들은 활발합니다. 그래서 밝고 명랑하고 끊임없이 뭔가 하면은 그게 과잉 활동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확 뛰어다니는 과잉 활동성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서 이제 줄어듭니다. 네. 또 ADHD의 두 번째 특징은 충동성입니다. 네. 충동성은 우리가 생각하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가 충동적이면서 되게 착합니다. 네. 그런데 이 충동성이 결국은 지겨운 걸 싫어하게 합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걔네들은 게임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부주의입니다. 네. 부주의가 있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으면 잡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이 ADHD가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게임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원장님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커서 뭐가 되냐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 뭔가 딴짓하는 거는 70%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런 다음에 충동성은 절반이 없어집니다. 네. 부주의도 30%에서 없어집니다. 네. 그럼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얼굴이 터져서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작전을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딴짓을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겠네.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걔는 굉장히 피규어 모으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면은 피규어 모으고 프라모델 모아서 맞추라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게임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려 그러면은 숙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재밌게 좀 해줘야 되구나. 네. 근데 혹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중독이 성인까지 이어지게 되나 아니면 성인 중독은 성인 때 새로 발생하는 건가요?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인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성인이 되어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은 것 같고요.
도박 중독도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 성인이 돼서 하는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스포츠 토토로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즉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적인 영향인가요? 아니면 복합적인 건가요? 사실은 네. 어떤 거를 중독을 하게 되느냐는 환경도 영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술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난 절대로 알코올 중독은 못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단유 중독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하게 되는 게 무슨 쌍둥이 실험인데요. 아, 알코올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네. 근데 그 부모 쌍둥이들 입양을 한 집은 술 마시는 집에 가고 한쪽은 술 안 마시는 집에 가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한쪽은 덜 생기고 한쪽은 더 생기냐?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되더랍니다. 그럼 천성적인 게 좀 크나 유전적인 게? 네, 그 쌍둥이의 경우에는. 그러나 우리는 쌍둥이까지는 아니어서 일치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원래 타고난 천성이 좀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건가 봐요? 네,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은 일단 자극 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어떤 쾌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측좌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독을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누거든요. 네. 물질 중독은 마약, 술 뭐 그렇게 되고요. 행위 중독은 도박, 뭐 성행위, 아니면 쇼핑, 흉, 예. 게임 뭐 그런 네. 건데 행위 중독의 경우에는 측좌액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게임 중독의 경우에는 아나전도역이라는 데 좀 발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행위 중독은 편도라는 부위가 조금은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물질 중독은 도파민 패스웨이가 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술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은 마음은 편해지지만 기분이 좋아지지까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도파민 패스웨이까지는 자극이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붕 떠요. 그분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일반 술 마시는 거랑 다른 패스웨이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 태어나는 면이 중독에는 상당히 커다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성인들 중독에 빠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이제 가족이 힘든 거 아닐까? 특히 이제 부부간의 네. 결혼 생활도 힘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중독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중독이 정말로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은 네. 술은 많이 마시지만 네. 폭력만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부부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적당한 음주는. 네,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부부 생활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술을 끊지 못하는 한은 네. 절대로 그 사람의 폭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 쪽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술을 자주 마셔야지 알코올 중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술 많이 마시지 않나요? 다 중독자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자주 마시냐는 이제 진단 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게 되면은 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마시냐, 네. 얼마나 조금 마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술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다 알코올 사용장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갑자기 폭력성이 있거나 문제가 네. 되면 알코올 중독이고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중독이 아니고 그렇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술로 인해서 내가 내 주위와 내 가족과 내 자신한테 손상이 입히는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기질은 작용을 한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안 되냐? 아닙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치료가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항갈망제라는 약이 있어서요. 항갈망제를 마시면은 30에서 50%는 술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들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술을 마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술을 마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매일 먹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이 이제 치료를 좀 권유하고 그래서 다행히 치료가 잘 되면 이제 결혼 관계도 좋아지겠지만 정말로 치료를 거부하고 혼인생활 파탄되면 뭐 이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혼할 때도 네.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중독은 모르지만 네. 알코올 중독에 공격적인 분들이랑 이혼을 할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뭐 접근해가지고 또 스토킹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접근주의 같은. 알코올 의존증인 분들은 다시는 술을 안 마시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할 때 진심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행동이 달라질 때도 진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그러시거든요. 술 안 마신다고 얘기하고 거짓말 했다고. 맞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안 마실 때 진짜 안 마실 생각이었어요. 술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여기서 궁금한 게 예전에는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술 많이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을 좀 깎아줬거든요. 네. 원장님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술에 만취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 사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감경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술을 마셔보지 않았어요. 네. 내가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 전혀.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술을 마셨고 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어요. 네. 우리 감경해줘야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술을 어차피 그날 그렇게 많이 마실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료들이 술잔 돌려가면서 술을 왕창 먹였어요. 그래서 그날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 역시 감경해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나 또 술을 마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감경의 사회는 굉장히 줄어들지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의사이다가 보니까 그 또한 약간의 불쌍한 점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범죄 전반에 대해서인데요. 네. 범죄는 결국 학습에 의해서 범죄가 되느냐, 범죄에 얼마나 본성이 좌우가 되느냐는 항상 논쟁이었어요. 범죄자가 되려면은 몇 가지 기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굉장히 충동적이어야 돼요. 법이 없어야 돼요. 동정심이 없어야 돼요. 이 세 박자가 맞아야지 재범이 돼요. 네. 그런데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는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위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해서 우리로부터 격리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범죄 행위의 일부에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요소가 있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제 원장님의 앞에 의견은 동일한데 뒤에 건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본인이 평상시에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떤 범죄행위를 하거나 폭력적인 걸 알고도 마시면 결국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법적 처벌은 해야 되지만 네네. 감옥에서의 인권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의 일부는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들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었으니까 범죄자들한테 있어서 감옥에서 혹독한 대접을 받으면 나가서 반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더 오래 격리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더 오래 강력하게 보호하는 대신 그들에게도 일정 부분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하자. 인권을 갖다 조금은 더 보장해야 되지 않는가가 제 생각이란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장님의 귀한 말씀 잘 들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